오늘 강의 주제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7가지입니다. 7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전부 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질문하고 설명하는 공부 습관이 좋다는 것을 이미 아는 분들 중에서 시도를 해봤지만 아이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뭐부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고민이신 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만약에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저는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대답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거나 아이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아이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다. 내 생각이라든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설명시키는 과정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점 정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하게 시켜봤는데 아이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설명하는 공부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바로 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초반에 노력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는데 다른 방법 찾아보셔도요.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초등학생 때만 일시적으로 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설명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라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요점을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이 내용을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해서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 할게요.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5분이나 10분 정도 되는 강의를 듣고 나서 1분 안에 5문장 안쪽으로 요약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하면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게 왜 좋은지 자체를 몰라서 안 해봤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일정 부분은 부모님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아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100% 학원 다니게 됩니다. 결국에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 학원 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힘들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7가지입니다.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요점 정리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수동적인 공부 습관. 세 번째는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는 주변의 분위기. 네 번째는 왜? 라는 질문 습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섯 번째는 설명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곱 번째는 메타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래요. 7가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는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체크를 해보고 반드시 시도를 해보고 도움을 받아보셔야 돼요. 먼저 요점 정리 능력의 부족부터 한번 볼게요.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점 정리를 할 줄 아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아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요. 당장 내일이나 모레 있는 시험 점수를 만약에 잘 맞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서 할 시간이 많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 정리가 돼 있는 문제집을 본다든지 유튜브에 정리된 영상을 본다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된 자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정리된 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옛날에는 적어도 대부분이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요점을 정리하는 습관 자체나 능력이 부족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스스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필기, 책의 요점 정리 이런 것들 자체도 스스로 정리를 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있죠. 다양한 자료들도 있고 영상들도 있고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스스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각각의 문제들별로 단점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 네 가지가 이렇게 쭉 있죠. 첫 번째 나와 있던 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요, 요점 정리가 돼 있는 노트라든지 선생님 필기 대신에 스스로 요점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훈련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요점 정리가 전부 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외우지 말고 과정을 설명해보는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 결과를 보고 외운다 이거랑 과정을 설명한다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결과를 보고 외우는 거는요, 어떻게든 답만 맞추면 돼요.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나 복잡한 풀이 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풀이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풀이를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대충 하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수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과목이 다 돼요. 다 똑같은 원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생각의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스마트폰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스마트폰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하는 또는 생각을 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질문 연습으로 요점을 설명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만약 강의를 보고 요점을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은 물론 안 쓰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억지로 못 쓰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쓰게 됐을 때 스스로 조절을 하거나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이용을 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활용을 같이 하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수동적인 공부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 스스로 하는 계획과 점검,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계획을 스스로 짜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이 만족할 정도로 짜서 시도는 하겠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계획이 되면서 작심삼일처럼 끝나고 다음에 또 자극을 받았을 때 계획을 짜고 포기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과 점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간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 자기 전까지 3분의 2 정도는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지만, 실제로 아이들 보세요. 그 정도 시간 공부를 못해요. 실제로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지 않아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적게 공부를 하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시간 동안 얼마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계획도 마찬가지. 틀에 박힌 형식적인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제대로 지켜졌는지. 만약에 안 지켜졌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겠죠. 대책을 세우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만큼의 양의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열심히 했는데 7만큼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엔 줄여야죠. 그걸 맨날 10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인지를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알아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보통은 계획을 이렇게 짜요. 내가 7만큼 할 수 있는데 10만큼의 계획을 짜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해서 7만큼 했죠.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이 그게 얼만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짜보고 실제로 체크도 해보고, 그러면 다음번엔 이만큼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내 걸로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보통은 없다. 이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는 방법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숙제만 끝내면 자유시간이다. 물론 숙제 끝내면 자유시간 주는 거 좋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끝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숙제를 대충 찍고 자유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학원 가서는 숙제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혼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숙제를 다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이 숙제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은 대부분 했다 또는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성실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충 해놓고 잔소리 듣거나 혼나기 싫으니까 적당히 해놓고 별표 잔뜩 쳐놓고 다 했다고 하고 놀거나 쉬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냐면요, 공부해야 될 양을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을 반드시 양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못하면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길 거예요. 대부분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짜서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계획표라든지 이런 걸 짜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수동적인 공부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하는 계획과 점검,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아무리 시켜도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놀기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서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표를 짜라 그러면 못 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 선생님,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만큼은 다들 공부한다더라, 이만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리고 이거를 부모님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건 메타인지랑 관련이 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게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약속을 하고 지키는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짜줬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거죠. 그쵸? 지키지 않아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다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핑계를 댈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만큼 하겠다,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겠다 라고 했던 걸 안 지키면 내가 말한 거를 안 지킨 거기 때문에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시켜서 했다, 학원에서 숙제 이만큼 하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했다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세 번째죠.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는 주변 분위기. 이건 뭐냐면 이미 주입식 사교육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입식 사교육이 사실은 학원 같은 거겠죠.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할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워서 하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암기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주입식 교육을 강조를 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주입식 교육 저도 싫어요. 아이한테 그거 시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당장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외워서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든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하기를 원하지만 결과는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암기하게 되고 결과를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암기나 결과가 더 중요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하나도 모르고 언제 쓰는지도 몰라요. 근데 공식만, 결과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요, 내가 말을 했어요. 외운 대로, 교과서에 써있는 대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방금 말한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할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이거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까지 안 바뀌어요. 이건 100%예요. 왜냐면 공부 습관은 진짜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아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강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뒤에 나오는 메타인지랑 연결이 되는 건데, 아이의 현재 상황, 실제 수준,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어느 부분은 잘 못하고요, 어느 부분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학교에서 단원평가 봤는데 단원평가 점수가 여기는 잘 나왔고요, 여기는 못 나왔어요. 아니면 문제집을 풀었는데 여기는 많이 틀렸고요, 여기는 잘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지켜보고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답이 맞는지 틀린지보다도 그 과정을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보니까 현재 진짜 상황을 몰라요.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대부분이 겪는 상황인데요, 충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공부 잘했는데 중학교 오니까 갑자기 수학을 또는 공부를 어려워해요. 반대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수학을 못하겠고 공부를 못하겠고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현재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아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시킨 거죠. 당장 성적은 나오니까 그 방법대로 계속 하다 보니 결국엔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잘 안 됐던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잘 나오면 됐지 뭐,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아이가 공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 시험 봐서 점수 잘 나오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집에다가 불을 피웠어요. 추워가지고. 지금 당장은 따뜻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30분,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집이 다 타버리겠죠. 미래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유를 모른 채 결과만 배우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울 때 왜 그런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냥 이렇게 된대.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 결과를 알고 실험을 해요. 또는 결과를 알고 내용을 배워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 제대로 해보자 라는 거고요.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 분위기 자체가 대부분 학원을 보내고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 그렇게 될 텐데,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공부를 항상 연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나의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아이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는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맞다, 나중엔 이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벌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결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외우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질문이 습관이 돼 있지 않은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질문과 고민, 이런 걸 하기 전에 답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기 전에 답부터 배워요. 결과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굳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알면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거든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또 있냐면요, 정말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라는 질문을 주변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환경의 탓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해도 또는 고민을 해도 이해가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왜 그럴까요? 수업하시는 분들, 선생님 또는 부모님,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보다도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걸 외워, 이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걸 외워야지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상관없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왜라고 질문하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도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아도 결과만 알고 있으면 당장 문제는 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답을 알더라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 라는 질문과 고민을 항상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왜라는 질문과 고민을 이해시켜주고 해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당장의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대화 자체를 오가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질문을 해도 단답형으로 대답이 올 거고요. 설명해보라고 해도 싫다고 대답이 올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화 방식과 습관 때문에 소통이 부족하게 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아이와는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편인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부모님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화가 안 된다, 아니면 대화 많이 한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 대화를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답, 질문과 설명 이런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 했다, 뭐 해라, 알겠다, 이런 단답식의 대화가 많이 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가 진짜 고민이거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겠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혼날 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대화를 회피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는 별로 좋지 않고, 어쨌든 납득이 되게 해야 될 거고, 부모님이 나를 위한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자꾸 피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고, 주변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무슨 말이냐, 부모님은 아이와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냐, 남들만큼이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만 안 돼? 이게 안 좋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라면을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해결 방법은 대화 방식과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아이와 부모님이 하는 진짜 대화를 하시면 돼요. 진짜 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대화, 부모님도 하고 싶어 하는 대화, 이거를 서로 조율을 해서 맞춰서 최대한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아이를 납득을 시켜야 되고요. 양방향 대화가 돼야 돼요. 반드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서로 맞춰보시면 되고요.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를 기준으로 대화를 한다. 물론 아이도 부모님을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른이니까 조금 더 아이한테 맞춰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이랑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2학년, 3학년까지 말 듣는다고 해서 5학년, 6학년까지 말을 계속 잘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법이 잘못됐다면 아이는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정말로 진짜 대화를 하는지 많이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은 설명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고 설명하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도 설명해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설명을 연습을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귀찮게 뭐하러 해, 설명해서 좋을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이 설명을 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분석을 하면 결과,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질문을 우리가 해야지 아이들이 설명을 하겠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해서 설명하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질문을 통해 설명하는 연습을 하고 이 설명하는 연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설명하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느껴져야 꾸준히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아이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고 뭐가 좋아지는지도 알고 있다.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돼야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설명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림돌이 뭐냐? 아이는 이제 좋다는 걸 알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또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또 설명 안 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서부터 뒤에 나온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메타인지였죠. 메타인지가 보통은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겠지만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해보면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구분이 돼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몰랐던 것들은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설명을 못 해요, 실제로.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걸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판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앞에랑. 설명하는 연습 자체를 안 해봤으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생각해보니까 점수로 판단을 한다. 점수로 메타인지를 판단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맞춤 문제, 너 이거는 알고 있는 거네. 틀린 문제, 모르는 거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대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맞춤 문제는 알고 있구나. 틀린 문제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맞춤 문제도 제대로 모르고 맞췄을 수 있고요. 틀린 문제도 다 아는데 마지막 한두 가지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가 어느 부분을 보충을 해야겠다.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걸 발견해도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는 강요만 받아왔거든. 외우라고만 시켜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외우고 메타인지고 뭐고 문제 많이 맞추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설명을 하면서 메타인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이나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맞춰도 이게 진짜 아는 건지 외워서 맞춘 건지 스스로 설명을 해보면서 느끼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모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답을 말하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요.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라는 거예요. 풀이 방법이나 왜 그런지를 설명을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걸 다시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같이 연습해야 돼요, 아이와.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